대전 서구을의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컬컬하고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요. 이거 숨쉬게 해달라고 지금 국민들이 아우성이에요. 네. 근데 이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네. 정말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것을 먼저 줄이고 또 중국에다가도 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정부가 중국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먼저 장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외교력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미국에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돈 내놓으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또 중국에는 미세먼지 문제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은 북핵 리스트 내놓으라고 한마디도 못하고 또 일본은 원래 안 좋았고 이 미, 중, 일, 이 사강 외교에 대해서 도대체 이 벙어리 외교 언제까지 할 건지 정말 외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이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발만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주요 요인인 건 틀림없는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정부 여당으로서는 이낙연 총리께서도 국민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렸듯이 어찌됐든 심기일전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전 국민들이 느끼는 이 고통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 일순간에 벌어진 문제는 아니고요. 지혜를 서로 모으고 이것을 정쟁의 공세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쟁이 아니고요. 이건 생존권의 문제가 됐거든요. 미세먼지 문제가 문재인 정권 들었을 때부터 문제가 된 거고요. 문재인 정권께서 정말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때 공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지금은 이 중국 외에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테면 석탄, 화력발전소 이거 지금 중지하고 뭔가 어디서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나온지에 대해서 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한 다음에 또 중국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모습이라도 보여야 국민들이 지금 순실 자유를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유감을 표했다? 유감 표할 문제가 아니고요. 좀 알겠습니다. 유능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라는 겁니다. 좀 여쭤볼게요. 정부는 아시다시피 항의보다는 협력 쪽에 중국과 미세먼지 관련해서 그게 더 실효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미세먼지 가는 게 없다. 중국 정부는 관계자들이 지금 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국에게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을 떠나서 일단 먼저 국내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 정부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에 대해서. 왜 대책이 없습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지금 그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국 문제도 당연히 중국에서는 우리가 발생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좀 더 과학적으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중국에 제시를 하고 이 문제에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중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이렇게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글쎄, 말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은 좀 이제 일방적인 말씀이고 또 대책이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것도 참 유감스럽고요. 왜 대책이 없겠습니까? 국내 발생 요인 중에 이제 석탄 발전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인데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아시다시피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바로 발생하고 또 그동안에 운영되던 것을 딱 중단하고 전면적으로 그거에 대한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세 바로 대체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으로서는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그런 각오로 심기일전에서 지혜를 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원전을 좀 가동을 높이고 석탄이나 화력발전을 낮추는 그거부터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원전 이야기까지 하면 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국회 정상화 개원 문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어렵게 국회 문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 모레 열기로 했는데 아직 의사 일정 잡힌 건 없고요. 양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서 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늘 안에 국회 소집 요구서 내겠습니다. 현재의 외교 안보, 경제 상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챙기고 그동안 저희가 주장해왔던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저도 높게 평가하고 선거법과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요. 빨리 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3월 중순까지는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조건으로 삼았던 것 중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계속 양보하다가 손혜원 국정조사 마지막에 하나는 잡고 계셨는데 이제 그건 이제 접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니, 건가요? 그러니까 네. 오늘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랜만에 점심을 같이 했는데 네. 예년에 보기 힘들 정도로 이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또 나경원 원내대표가 굉장히 잘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등원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다. 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현안이 있습니까?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김경수 또 이 북한 핵 문제,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한두 개 받고 나머지는 면죄부 주는 이런 거보다는 그런 거 한두 개 좀 구차하게 받지 말고 그냥 조건 없이 등원을 해서 상임위에 퍼쳐놓고 우리가 또 따져야 될 건 따지고 또 민생 문제라든지 북핵 네. 문제 이런 거는 같이 머리를 맞대는 그래서 조건 없이 회gon을 해서 한번 국회에서 우리 국민들 앞에 따질 건 따지고 또 민생 문제 해결하자라는 그런 차원을 참 잘하셨다고 말을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예년에 보기 힘들 정도로 이 3월 국회를 대하는 네. 그런 강력한 의지를 좀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투쟁 의지가 강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떡하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니 야당은 원래 투쟁하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야당할 때도 정부 여당을 상대로 투쟁을 했지요. 근데 그 투쟁의 방법은 역시 국회 내로 들어와서 투쟁하는 것은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만들어졌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렸죠. 요구 사항들이 뭐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국민들의 눈초리가 좀 따갑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결단을 내린 점은 높이 평가하고요. 야당은 투쟁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 3월 국회가 아직 의사 일정의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투쟁을 하되 역시 야당은 상임위라든지 국회에서의 관련 회의가 열릴 때 야당의 여러 좋은 수단들이 제대로 활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의사 일정 같은 걸 다 합의를 해가지고 네. 따질 건 따지고 뭐 그런 건 그동안에 지금 자막으로 나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만 하죠. 그 문제가 됐으니까 물타기 하지 말고 손혜원 의원만 깔끔하게 하자는 주장이 있었고, 아니 여러 사람들이 다 이해충돌 논란으로 얽혀 있는데 여러 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도 자유한국당에 있었고요. 다 같이 하자 이런 걸 원내대표분들이 잘 어떻게 합의를 해서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점이 있을 것 같아요. 손혜원 네. 의원 것만 봐도 명과 암, 그러니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상존하는 거고요. 많은 의혹들 중에 상당 부분이 오히려 목포 시민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는 측면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거는 검찰의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무슨 뭐 지금 국정조사니 청문회니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네. 검찰의 수사를 저는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손혜원 의원만 뭐 이것을 국회에서 뭐 청문회를 하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주장을 하신다면 저희들로서는 불가피하게 마찬가지로 이해충돌의 여지가 매우 강력하게 불거졌던 자유한국당의 몇몇 의원님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저희들이 조건 없이 등원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김태우, 신재민, 손혜원 국정조사,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사건에 대한 재특검, 그다음에 조혜주 그 성관위 상임위원 네. 그 사태 이 문제를 걷어들인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장은 하고 또 상임위는 전체적으로 펼쳐서 저희들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네. 이 문제들을 상임위에서 거론을 하면 상임위 거론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또 그런 것이 언론에 타다 보면 국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서로 제가 볼 협의해서 때는 나가면 또 좋겠다. 그 안에 또 민생 네. 여러 가지 민생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북핵 문제도 따져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어제까지 아주 현안이 됐던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유치원 3법입니다. 네. 다행히 사립유치원총연합회가 어제 이제 뭐 사실상 백기투항하면서 보육대란은 피했는데 일단 유은혜 부총리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한유총회 정책위원 한 분은 치킨집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치킨집 사장이 치킨집 문 닫는데 종업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과 똑같은 꼴이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유치원이 치킨집입니까? 유치원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학교입니다.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죠. 치킨집처럼 생각하고 유치원을 운영해 오셨다면 이제는 유치원을 운영하시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분의 2의 동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게 이제 학교로서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마음대로 유치원 문을 닫으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문 열고 문 닫고 하는 영리 목적에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 방송에서 장 의원님 사학재단 가문이라는 걸 너무 이야기하죠. 그만할까요? 아니요, 제가 오늘까지는 무슨 얘기하면 네. 또 이해충돌입니까? 네. 자, 저거 어때요? 유치원 윤해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이 먼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치킨집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아마 사립 유치원 하신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치킨집이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립 유치원 치킨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이고. 그런데 네. 이 치킨집이라는 얘기는 영세한 소규모, 아주 소규모 생계형 이제 유치원이 그렇게 표현을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네. 치킨집이 나온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유치원, 대형 유치원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회계도 투명하게 하고 문제가 아닌데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형으로 간해수공업처럼 그동안 해왔던 네. 그런 관례들, 그런 것들 유치원들이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들은 지금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투자해서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이 유치원인데 너무 싸잡아서 네. 도둑놈 집단으로 매도되는 데 대해서 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유아교육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도둑놈이라는 소리냐. 여기에 자존심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오케이. 저희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교육부에서 해결할 분이 교육부에서 해결하고 또 유치원이 교육기관이라는 사명감 이런 것도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잘 정립해 나가야 된다. 대화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 부족이기 전에 어떻든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은 집단 투쟁이 불과 며칠 만에 이제 백개항복을 든 거예요. 네. 그것은 국민들의 뭐 절대 다수가 근 80%에 이르는 다수가 이번 한유총의 집단 그런 사태를 반대했고 회계 투명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그 유치원 3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네. 의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립 유치원을 규율하는 법이 사립학교법인데요. 사립학교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사립 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출연한 분, 출연자에 대한 명예를 기리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유재산이라는 그런 관점은 전혀 없고요. 명예를 그분들을 좀 존중을 해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오로지 경영상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번에 집단 어떤 투쟁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사립유치원의 한유총은 국민들의 어떤 일반적인 법 감정 그리고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들을 훼손해서 스스로를 먼저 자기들이 우리 뭐 치킨집인데 치킨집 문 닫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처분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런 말에 표현을 동의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표현을 네. 썼고 그러다 보니까 유은혜 부총리께서 치킨집이 아니다. 네.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 국민들 역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유치원이 어떻게 교육부의 기관이지 그렇게 뭐 완전한 네. 뭐 그런 표현이. 자, 패스트 트랙으로 넘어가서 한 300일 기다리면 자동으로 상정되는 이제 이른바 유치원 3법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죠. 논의를 좁혀서 가장 핵심되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리과정 지원금 그 2조 원이나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부모들이 내는 원비, 기본적으로 영리 추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속된 말로 원장님들이 인마에 포켓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물론 급여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정당하게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수차례 감사에 걸렸고 형사 고발됐던 것들은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가져가서 뭐 백 사고 아들 차 사주고 뭐 이러더라. 명품백 사고 혹시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런 거 살려고 남기는 거 아니냐. 저렇게까지 많이 가져가면 되느냐 해서 넘겨도 형사처벌이 안 됐습니다. 이게 지원금이라고 해서 너무 잘 아시고 계셨을 텐데. 네. 아니, 보조금이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번에는 네. 법을 제가 볼 때는 아주 일부였을 거예요. 물론요. 네. 그건 뭐 그래서 당연- 네. 사실은 뭐 청농, 영농, 청년 지원자금 그것도 네. 테슬라 리스하고 뭐 구찌백 사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또 일부였잖아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덮을 수 없듯이 물론이고요. 네. 궁극적으로 저는 교육부도 그분들이 그동안 열악한 유아교육 환경 속에서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유아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것들에 대한 존중, 네. 예우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이 운영하시는 분들도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좀 더 사명을 갖는 그런 그 서로의 대화가 필요한데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은 국비가 들어간 데 대해서 함부로 유치원이 쓸 수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네. 그런 것들이 100%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비용으로 써야 된다는 게 그 목표죠. 거기서 형사처벌 조항을 놓느냐 그렇죠. 안 근데 그 놓느냐가 목표를 통해서 핵심입니다. 가는 네. 과정에 네. 소프트 랜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부도 너무 파괴적으로 가고 있고 또 유치원도 너무 이것을 투쟁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좁힐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좁히는 방법을 지금 노동 문제에서 늘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노동자들도 함께 네. 법안을 만들거나 합의를 하는데 이 제도권 틀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그러니까 네, 이분들도 궁극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치권과 정부와 그분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우리의 목표에 가는 방향으로 랜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네.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넣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법안에는 1년 유예해서 그게 형사처벌. 소프트 랜딩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장 의원님 말씀은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그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이고요. 그건 말씀이 안 되고 왜 그런 거 하니 유치원 3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만들어져 있고 이 법을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가 아까 말씀하신 몇몇 케이스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화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법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범법을 범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은 음주운전을 안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사람들을 큰 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법이 있는 네.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립유치원도 그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무슨 다 범법을 저지르고 무슨 뭐 횡령을 해서가 아니라 몇몇 분들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비리 행위를 했고 그것을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 3법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공감대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그동안에 보조금의 형태로 마음대로 쓰고 가는 그러한 행태가 일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원금으로 해가지고 네, 네. 처벌하도록 규정을 뒀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프트 랜딩처럼 1년은 시행을 좀 유예하고 1년 뒤에 하자. 그래서 그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사정을 봐주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요거에 대해서 형사처벌 1년 유예된 채로 형사처벌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안을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겠죠. 사실은 우리 국가의 돈이 유치원을 갔는데 그걸 쌈짓돈으로 쓰는 거는 사실은 형사책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네. 이런 법을 행할 때 좀 더 상대의 입장, 지금까지 우리가 유아교육 기관에다가 네. 국가가 돈을 못 줄 때 그분들은 사실은 그 자기의 개인 재산을 털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일부 쌈짓돈으로 써왔거든요. 그런 관행들이 쭉 네. 해왔는데 이제 새롭게 가기 위해서는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함께 드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소프트 랜딩이다. 그들의 자존심을 네. 건드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들을 아주 어떻게 보면 징벌적으로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분 의원님들 말씀 듣다 보니까 장 의원님 혹시 저 교육위 간사분들에게 잘하고 있는 유치원들, 사립 유치원들 그분들 예를 들어 진짜 급여도 정말 작게 책정해서 또 정말 저 보조금 나간 거, 원비 나간 거 정말 그 급식이나 교구제 비용으로 충실하게 사용하신 분들 다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공개해서 학부모들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네. 측면을 부각을 해서 네.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매듭을 풀 때 오히려 일부 정말 어떤 일탈을 했던 유치원에 계신 분들이 또 그 단체의 일부 간부들이 국민들을 좀 비상하게 했죠. 그것이 사실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적인 영린, 일종의 이제 큰 분노가 생겼던 건데요.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로 이 유치원, 사립 유치원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명에 철저하신 분들이 저는 거의 대다수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깊이 뭐 이렇게 많이 뭔가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미대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열차 타고 돌아갔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영상이 있습니까? 영상 볼까요? 네. 사진이군요. 네. 새벽 3시에 도착했는데 역시 북한이군요. 새벽 3시에 도착해도 저렇게 환영 인파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뭐 일각에서는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노딜이다 합의된 건 없으니까요. 네. 미국에서는 실패로 보지 않는다.
북한 생각도 그럴지 이번 회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간단하게. 저는 남북미 이 북핵을 둘러싼 이 당사자 3국이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회담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은 굉장히 유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 문제를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고 있었고요. 또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 내주고 거의 다 제재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오판을 하고 있었고 제재를 풀 수 있다는.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어쨌든 미국과 북한이 잘 양보해서 잘 될 것이야 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비핵화의 개념 자체부터가 남북미 전체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런 네. 회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고 싶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세현 전 장관의 표현처럼 의도된 결렬이다 이제 이런 표현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더라도 저 결렬된 이후에 전 세계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실무자 간에 합의된 합의문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입장에서 뭐 이제 트위터에서 밝혔듯이 코언이라는 변수가 생겼죠. 미국 민주당에 의해서 생중계된 그런 청문회가 있으면서 결국은 네. 그 기사,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같은 미국의 주요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소위 스캔들 기사를 엎을 만한 기사는 빅딜, 완전 그 빅딜 정도가 아니라 그레이트 빌 정도 돼야 되겠죠. 네. 전체 판을 놓고서 완전한 비핵화 로드맵을 합의하고 거기에 대한 완전한 제재 해제라는 북한으로서는 아마 꿈도 꾸지 못했던 김정은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카드를 내밀었고 당연히 북한으로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노딜 즉 결렬을 이끌어냄으로써 오히려 네. 결렬을 이끌어냄으로써 코언의 그러한 청문회의 어떤 관심도 돌리고. 관심을 돌렸다.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폼페오의 반응, 물론 이제 볼턴이라는 또 수상한 그러한 뭐 행적도 있습니다만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중국을 지나치면서 60시간 이상을 다시 기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트럼프와 시진핑과 네. 만나거나 어떤 통화조차도 하지 않고 바로 평양으로 갔고 아직까지도 어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나 비판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저는 조만간에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회담의 높다. 열기는 식지 않고 저는 있습니다. 요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불씨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북한도 아주 과격한 그 반응을 내놓지 않았고 미국도 협상을 계속 할 것이다라는 하고 있기 때문에 불씨는 있지만 네. 지금 이 미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미북이 탑다운 방식을 선호했어요.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두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이다. 이것에 기대를 걸어야 된다는 게 우리 언론이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걸 기대를 했는데 네. 탑다운 방식이 실패로 끝났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다운 탑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운 탑으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의 상황을 보게 버텀업이라고 되면. 그러죠. 네. 그렇게 되면 상당한 교착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고 미국과 북한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한 상당한 괴리를 드러냈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다시 한번 이 회담이 재개가 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 교착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장 의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우려는 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장밋빛 일의 전망만 내놓을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두세 달 내에 이러한 교착 상태를 타개할 만한 진전, 즉 실무자 간의 어떤 대화 등등이 필요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지금 뭐 이도훈 지금 본부장이 지금 미국에 가 네.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한다거나 또는 판문점에서의 원포인트 회담을 제의한다거나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요. 네. 이건 어떻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 하고 아니, 있고 북한 얘기 이제 끝이에요. 시간 때문에 두 분이 예. 너무 길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저희 한 3, 4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니, 제가 요 얘기만 좀 말씀하시죠. 마칠게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중재를 해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커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메시지를 내서는 안 된다. 사실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국의 의중을 정확하게 깨뚫지 못하고 이 협상 당일날 미북 협상 당일날 김현종 본부장을 지금 안보실장으로까지 내정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입장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네.
미국의 정확한 의도, 북한의 정확한 의도를 먼저 분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이렇게 많은 이 메시지를 네. 내서는 안 된다. 에드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이 섣부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당분간 조금 자제해라는 충고까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섭부른 중재는 오히려 역효과를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박 의원님 반드시 반론하실 것 같은데요. 네. 섣부른 뭐 다 잘 되라고 장 의원님은 잘 되라고 하는 그런 바람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반론이라기보다는 분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향후의 조치들을 위해서 액션을 위해서 분석은 철저하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죠. 그런 네. 측면에서 어제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주요 참모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고 어떤 대통령님의 어떤 생각이랄까 어떠한 경우에도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되고 이것이 교착 상태에 네.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분석 이후에 치밀한 접근과 그러나 저는 이 두세 달 내에 네. 의미 있는 어떤 협상과 어떤 대통령의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네,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다음 주도 얼마든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가 있고 홍준표 전 대표의 홍카콜라가 있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시. 두 분은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은 안 하시고요. 아유, 저는 일이 많아가지고요. 그거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됩니다. 유튜브 개설은 했지만 그런 방송은 저도 개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선관위가 기준을 정했는데 이 슈퍼챗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면 그 유튜브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렇게 돈을 기부할 수가 있답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홍준표 홍카콜라 방송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송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보면서 이렇게 1,000원씩 많게는 설정하기에 따라 달려 있는데 5만 원도 줄 수 있고 물론 이걸 홍준표 전 대표가 절대 1원도 가져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이거 라이브 방송에 한해서는 정치인이니까 정치자금법 위반될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알려줬어요. 근데 홍준표 전 대표는 들으신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버럭했어요. 이게 나와 있군요. 네. 단돈 1원도 받지 않은 나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운운하는 거 보니까 벌써 정권 말기 같다.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현상이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유시민 알릴레오는 못 받을 수 있고 네. 홍카콜라는 못 받게 하니까. 그거는 녹화 방송이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측면만은 아니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의 말씀은 왜 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되냐 이런 형평성의 지적 같고 그럼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를 은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만에 하나 정치를 복귀를 하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됩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선관위의 이제 보도 자료를 보면 주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량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 정치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 구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을 지적한 건 아니지만 아마도 네. 홍준표 전 대표는 당대표에 출마하려고도 했고 또 차기 대권에 나오겠다는 의지도 표명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계속 정치를 하실 분이니까요. 그래서 네. 정치인으로 단정을 한 거고 정치인이 하는 그런 수익 방송은 본인이 가져가든 가져가지 않든 본인과 관련된 사람이 그 돈을 쓰게 되면 그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규제 대상이 되는 거고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노무현 재단이 하는 저러한 그 이제 파켓에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네. 어찌됐든 유시민 이사장 스스로도 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아요. 유시민 이사는 오늘도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발표했잖아요. 2위였어요. 엄연한 본인은 계속 빼달라는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그 네. 2위 계속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대선 전에 저 출마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거 어떻게 할 건데요? 물론 저거는 받을 수가 그러니까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유튜브에서 녹화 방송이라 정치를 할 수 알리려는.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얘기한 걸 믿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챗, 소위 이제 별풍선 이런 네. 것들이 나오면서 하는 생방송이 아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이건 녹화 방송이죠. 네. 그런데 지금 장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표현인데 그러면 나중이고 지금 안 한다고 하니까 네. 우리 그걸 믿어줘야지 어쩌겠습니까? 믿자고요. 알겠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은 정치는 진짜 안 할 것 같습니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수차 반복해서 네. 말씀을 하시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빼달라는 그런 공식적인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니까 한번 믿긴 믿어야 일단 되겠죠. 한번 믿어보자. 지금처럼 이제 민주당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자꾸 쓰러져가는 상황에서 장외에 있는 유시민 후보 혼자 남아 있다 그러면 출연하겠죠. 알겠습니다. 네.
쓰러진 후보도 또 다시 일어나고 그것도 말이 쓰러진 게 뭡니까? 홍준표 전 대표처럼요. 네. 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자유한국당 장지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